저는 검색 인텐트 데이터로부터 소비자들이 질문을 하는 그 상황, CEP를 찾고 주요로 연결하는 전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저는 어센트 AI에서 그로스 본부를 리딩을 하고 있고 잘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저희는 검색 데이터로부터 소비자 인텐트 인사이트를 전달하는 리스닝 마인드라는 프로덕트를 가지고 있고요. 리스닝 마인드로 또 이제 주요를 할 수 있는,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오늘 소개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앞부분에 크게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하고 갈 수가 없는데요. AI가 답을 바꿨죠. 앞에서도 언급이 됐습니다만, 실제로 챗GPT의 위클리 액티브 유저 자체가 1년 사이에 거의 2배 이상이 올랐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이용을 하실 거고요. 반면에 구글의 이런 마켓쉐어 점유율은 사실 10년 대비 조금씩 줄어들고 있었는데요. 작년 3월 기준으로 조금 우리가 유의미하게 본다라고 하면 챗GPT 4.5가 나오면서 처음으로 92하로 처음으로 떨어졌다라는 수치이죠. 그런데 올해 상반기에 다시 90%를 넘어선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검색을 하지 않냐라고 질문들을 간혹 기업에서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검색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검색을 하는 무게중심이 조금 옮겨갔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비자들이 질문을, 즉 검색을 하더라도 정말 다양한 형태로 답을 맞이하고 있고요. 채널이 분산이 됐고요. 우리들이 흔히 생각했을 때 챗GPT가 좌측처럼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할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적으로 실제로 구글 AI 오버뷰 영역이 압도적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치적으로 봐도요. 실제 저희 내부 툴로 봤을 때 카테고리마다 조금 상이합니다. 네, 평균적으로 보면 전체 카테고리를 포함했을 때 전체 검색의 약 한 18% 정도가 구글 AI 오버뷰 영역이 나온다라고 하고 있고요. 사실 질문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구글 AI 오버뷰 영역이 답변이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나온 문제가, 구글 오버뷰 영역이 노출이 되면 소비자들이 이제 클릭을 하지 않는 제로 클릭 이슈가 여기서 발생을 하는 거죠. 실제로 1.76에서 0.61%까지 떨어졌다라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하면 우리 브랜드가 AI 오버뷰 영역, 그리고 챗GPT의 이런 AI 서치 답변에 인용이 되고 언급이 될 수 있는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검색을 하는 의도가 크게 우리가 4가지로 봤을 때 정보형, 그 다음에 거래형, 상업형, 이동형이 있는데요. 실제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검색어가 길어지면 질수록 AI 노출, AI 오버뷰 영역이 노출이 된다라고 하는 것처럼 압도적으로 정보형의 의도를 담긴 검색어에서 점점 오버뷰 영역이 노출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보시면 커머셜한 영역의 질문에서도 이제 오버뷰 영역의 답변이 노출이 많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런 트래픽이 옮겨가고 트래픽이 발생하는 이 양적인 것만 중요하냐라고 하면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트래픽의 질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챗GPT가 보내는 추천 트래픽 비중이 이제 글로벌 사이트 기준으로 봤을 때 월마트, 애쉬, 타겟, 이베이 같은 거 보면 많게는 20% 정도가 전체 트래픽에서 챗GPT가 보내는 비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저거보다 아직은 비중이 조금 적은 경우도 있는데요. 비중은 적지만 앞에서 김예희 대표님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미 소비자들이 많은 정보를 학습을 하고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트래픽은 적지만 우리 웹사이트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어느 정도의 구매 전환에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퀄리티가 굉장히 좋다. 즉 트래픽이 옮겨갔다라고만 생각할 게 아니라 트래픽은 곧 매출의 이동이라고도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환경이라고 보면요. 소비자는 어떻게 봤냐면 질문을 바꿨죠. 보시면 이제까지의 검색은 우리가 좌측과 비슷했어요. 피부 미백에 좋은 스킨케어라고 하면 실제로 AI는 카테고리를 답변을 해줘요. 그래서 피부 미백에 좋은 스킨케어는 주목해야 할 미백 성분 해서 나이아신, 아마이드, 비타민C, 알부틴 이런 성분들을 추천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소비자들은 어떻게 검색을 하냐면 본인들의 구체적인 맥락이 담겨있는 이렇게 길어진 프롬프트로 질문을 하죠. 예를 들어서 여름 휴가 이후에 굉장히 많이 탔는데 나는 천천히 자연스럽게 돌아오는 거 말고 빠르게 원래 피부로 돌아오고 싶어.
그런데 가려움증이나 착색이 걱정되니까 진정 효과도 있으면서 미백 효과도 볼 수 있는 제품을 추천해줘 라고 질문을 던지면 실제로 AI는 브랜드를 추천을 해줍니다. 실제로 던졌을 때 아로마티카, 라로시포제, 일리유 제품 순으로 이렇게 추천을 해주고 있거든요. 사실 여기서 저희가 이제 집중해야 되는 건 소비자의 질문이죠.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한 3.2 단어였던 소비자들의 검색이 이제는 평균적으로 90단어 이상이 된 구체적인 맥락이 담긴 프롬프트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오늘 꼭 알고 가셔야 되는 게 아마 저희 기존에 많이 했던 컨텐츠나 아니면 교육 같은 거 보셨을 분들은 이제 카테고리 엔트리 포인트, CEP가 조금 익숙하실 거예요. 그래도 오늘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오늘 꼭 기억에 남기셔야 하는 건 카테고리 엔트리 포인트입니다. CEP이고요. 쉽게 말하면 우리 제품 카테고리나 우리 브랜드를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맥락에서 소비자들이 떠올리는가 라는 이 맥락 자체가 CEP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생각해보면 구체적인 맥락이 담긴 소비자의 프롬프트 자체가 또 CEP라고 보실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 프롬프트 안에 담겨 있는 것들은 크게 5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이 CEP 안에 그 안에서도 소비자들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고 싶은지 나노 인텐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키바잉 팩터가 있습니다. 어떤 요소를 기준으로 우리가 선택을 하는지, 그 다음에 RTB가 있죠. Reason to Believe는 경쟁사들이 굉장히 많은데 내가 왜 이 브랜드를 신뢰하고 사야 되는지, 구매해야 되는지에 대한 요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소비자들의 어떤 스타일이나 감정적인 부분이 담겨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건 비즈니스 가방이에요. 비즈니스 가방을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의 프롬프트가 하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5가지 요소로 한번 분리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2박 3일 짧은 출장은 카테고리 엔트리 포인트죠. 그런데 출입국 시에 나 가방을 안 맡기고 싶은, 그러니까 귀찮으니까 사이즈여야 되고 기내도 들고 있었으면 좋겠어 라는 게 이 프롬프트를 작성한 소비자의 나노 인텐트죠. 그리고 끌고 다니는 거 싫고 그 다음에 16인치 사이즈의 노트북과 옷도 같이 들어가야 된다. 이 용량에 대한 부분이 키바잉 팩터고요. 근데 바로 미팅에 갈 거니까 너무 캐주얼하진 않았으면 좋겠어가 이분이 원하는 어떤 감정적인 거죠. 그리고 실제로 출장 다닌 사람들 후기가 좋은 제품으로 추천해줘가 이 사람이 선택을 하게 만드는 리즌 투 빌리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프롬프트에 5가지 요소들이 담겨 있는데 이 프롬프트를 입력을 하면 AI는 이 요소들을 전부 다 벡터라이징해서 본인들의 의미 공간 안에 좌표화를 시키게 됩니다. 스텝 2를 보시면 굉장히 단순한 공간이지만 실제로 AI마다의 의미 공간은 굉장히 몇천 차원 이상의 복잡한 공간으로 되어 있고 이런 요소들이 좌표화돼서 매핑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브랜드가 이런 요소들의 좌표 안에 근접하게 자리 잡혀 있다라고 하면 AI는 이 프롬프트의 답변으로 우리 브랜드를 추천해 준다라는 겁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프로세스인 거고요. 실제로 이 프롬프트를 챗GPT에 넣으면 지금 3개 브랜드, 픽디자인, 벨로이, 그 다음에 투미 이렇게 가방을 추천을 해주게 되고 실제로 링크나 이 제품들에 가면 여기 담겨 있는 중요한 요소들의 내용들이 컨텐츠로 담겨 있거나 아니면 후기나 리뷰에 쌓여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환경적인 거 한번 정리를 하고 가자면 이제까지는 우리가 새로운 상품이 나왔거나 우리 브랜드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기업에서 굉장히 큰 그다음 빅 캠페인들을 하면서 사람들 머릿속에 인지를 시키는 작업이었죠. 이것도 여전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고객이 어떻게 보면 또 하나 늘어난 거죠. AI의 의미 공간 안에서의 브랜드는 좌표입니다. 저희는 프리미엄 가방 브랜드입니다라고 하면 사람들은 프리미엄, 가죽 소재가 좋을 수도 있고, 역사가 오래된 브랜드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AI는 프리미엄이 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프리미엄을 어떤 게 프리미엄인지 그 기준을 굉장히 구체화해야 되고, 그것을 이렇게 좌표화됐을 때 거기에 우리 브랜드 역시도 좌표화되어 있도록 하는 게 주요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인간의 기억 공간과 그 다음에 AI의 의미 공간의 이 이중 공간에서 전부 다 살아남아야 승리하는 브랜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질문이 나오죠.
어떻게 좌표화를 시작을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이 나올 텐데요. 첫 번째는 우리 브랜드가 선점해야 할 카테고리 엔트리 포인트를 찾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카테고리 엔트리 포인트는 고소비자들의 프롬프트라고 했어요. 근데 이 카테고리 엔트리 포인트를 찾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근데 저희는 검색 데이터 기반으로 소비자들의 어떤 인텐트를 발견하고 CEP를 도출을 하는 거고요. 그 CEP를 우리가 관리해야 하는 프롬프트로 바꾸는 프로세스를 오늘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사실 CEP를 발견하기 이전에 저희가 모든 데이터들을 볼 때 첫 번째 하는 게 이 시장 데이터를 다시 한번 보는 거거든요. 검색 데이터로 현재 시장에 대해서, 현재 카테고리에 대해서 소비자들의 인지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먼저 봐야 됩니다. 그래야 어떤 카테고리에 우리 엔티티를 붙일 것인가, 연결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 전략을 세우실 수가 있는데 저는 오늘 예시로 선케어 쪽을 가져와 봤어요. 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온 거고요. 실제로 보시면 선크림이요. 4년간의 소비자 검색 데이터를 보면 이 주황색처럼 검색량이 점점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봤을 때 그럼 뷰티 브랜드 입장에서 그러면 선케어 시장이 죽고 있나요? 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죠. 지금 보시면 제형이 6가지로 분기가 돼버렸어요. 선크림 자체는 검색량이 줄었지만 선케어 시장 전체로 봤을 때 소비자들은 크림, 스틱, 스프레이, 선블럭, 선미스트 같은 형태로 분개해서 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걸 한번 보시면 우리가 선크림은 여름에 휴가 갈 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4년간의 이 검색량 흐름을 겹쳐서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요 좀 진한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게 2023년, 초록색이 2024년, 그 다음에 약간 노란색이 2025년, 핑크색이 이제 2026년 데이터인데요. 보시면 2023년과 2024년은 피크가 6월, 7월, 우리가 생각하는 여름입니다. 그런데 2025년, 2026년이 될수록 4월에 조기 수요가 발생하기 시작해요. 그래프의 피크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025년, 2026년도 조기 상승이고 전체적인 검색량이 사실은 특정 시점에 시즈널리티 있게 튀는 게 아니라 전월에 비해서 계속 나눠서 분기가 되고 있다는 거죠. 연중 분산되고 있구나. 이제 소비자들에게 자외선 차단되는 여름에 필요한 게 아니라 365일 필요한 어떤 제품이구나 라고 카테고리 정의가 바뀌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안에서도 선스프레이나 선미스트 같은 경우가 4년 동안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검색량이. 소비자들이 이런 형태를 또 그 안에서 굉장히 카테고리를 찾고 있네라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선케어 제품을 가진 브랜드라면 선스프레이 추천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일까? 이게 바로 CEP잖아요. 그리고 그 상황을 안다면 우리가 그때 노출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이 필요하겠죠. 좌측의 그래프는 검색 데이터에 지금 보시면 위에 선스프레이 추천, 선미스트 추천 두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요. 이 두 개 키워드를 검색한, 그러니까 선스프레이 추천을 검색한 적이 있는 사람이 앞뒤에 검색한 키워드를 2만 개까지 확장해 온 겁니다. 그리고 선미스트 추천을 검색한 사람들의 연관 키워드도 앞뒤에 전후 검색어를 가져와서 유사한 목적을 가진 그룹끼리 그룹핑을 해놓은 거예요. 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상황이 있습니다. 압도적으로 생각하는 비오레, 달바, 올리브영 같은 브랜드들도 있고요. 근데 보시면 화장 위에 선크림 덧바르기 노하우를 찾는 그룹이라던가 두피와 모발 자외선 차단, 아니면은 남성 백탁 없는 톤업 선크림, 아니면 선크림 건조함과 보습 관리처럼 사실은 선스프레이나 선미스트 추천을 받는 상황들은 당연히 어디 여행 갔을 때 간편하게 뿌리지가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상황에서 CEP에서 이런 카테고리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7가지 요소, 왜 찾아? 어떻게 탐색해? 언제 사용해? 어디서 사용해? 누구랑 사용해? 무엇과 같이 사용해? 같은 7가지 요소로 조금 더 구체화해보면 여기서 나온 CEP들을 굉장히 왜 찾는가 했을 때 간편하게 덧바르기 위해서, 아니면 자외선 차단, 그러니까 나중에 밖에 나갔을 때도 자외선 차단하기 위해서 라거나, 아니면 언제 사용해?
하면 여행이나 야외 활동도 있지만 그냥 화장 후에 일상 후 생활에서 화장 후에라는 언제라는 것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로 소비자들이 이 카테고리를 검색할 것 같은 상황을 쭉 펴놓게 되고요. 요런 걸 보고 우리가 어디에 먼저 진입해야 되겠구나라는 우리가 진입할 지점을 정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를 조금 더 구체화해서도 보실 수가 있어요. 조금 전에는 조금 큰 메스한 CP로 봤는데요. 구체적으로 선스프레이 추천을 받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야? 라는 걸 보면 운동할 때 땀나고 열오르는데 계속 뭔가 바르고 다니기 귀찮으니까 뿌려야 될 때라던가 아니면 아이랑 놀이터에 나가서 뛰어다니다 보니까 그때그때 크림은 바르기 귀찮아서 번거로우니까 뿌려야 될 때라든 요런 식의 앞에서 그룹에서 우리가 7가지 요소로 구분을 해놓은 데이터를 조금 더 수월하게 맥락 기반으로 이런 소비자들의 CEP들도 우리가 발견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발견한 CEP에서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발견한 CEP 안에 담겨있는 우리가 아까 5가지 요소였던 세부 맥락, 나노 인텐트와 키바잉 팩터를 구분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미 화장을 했는데 메이크업을 건드릴 수는 없는데 자외선 차단이 필요한 상황인 겁니다. 그때 이 사람의 나노 인텐트는 메이크업 위에 얼룩이 없어야 되고 뭐 가볍게 뭉침이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구매 요소는 메이크업 위에 도포가 가능해야 되고 끈적임도 낮은 제형이어야 한다라는 CEP 안에서의 조금 더 구체적인 소비자들이 원하는 요소들이 있고요. 이게 곧 AI하고 매핑이 되어야 되는 신뢰 요소라고, 신뢰 근거가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세부 맥락, 핵심 구매 요소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관리해야 하는 프롬프트 리스트를 뽑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로 기업에서 제가 기업 미팅을 몇 군데 했을 때 내부에서 AI 활용해서 프롬프트 리스트 쫙 뽑으시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렇게 했을 때 들어온 챌린지는 이겁니다. 그 프롬프트의 신뢰, 근거는 무엇인가요? 라고 하는데 근거가 없죠.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 보시면 검색 데이터로부터 소비자 상황을 발굴했고요. 그 상황 안에서 소비자들이 찾는 나노 인텐트나 키바이 팩터를 찾았고 요 요소들을 기반으로 지금 소비자들이 검색할 것 같은 프롬프트를 도출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소비자 데이터 안에서 여기까지 확장해 온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CEP를 발굴을 하고 우리 브랜드에서 꼭 관리해야 하는 프롬프트로 바꾸는 6가지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프로세스 그대로인데요. 첫 번째는 CEP를 질문 후보군으로 바꾸고요. 그 질문 안에 세부 맥락들, 나노 인텐트, 키바잉 팩터 찾았죠. 그러면 요런 예시들이 우리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지 매핑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어떤 프롬프트에서 노출돼야 돼? 라는 관리 대표 프롬프트 세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프롬프트가 있다라고 하면 이후 세션에서 다 구체적으로 말씀이 나오겠지만 질문했을 때 우리가 대응을 하고 있는 컨텐츠를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컨텐츠들을 어느 페이지에 어떻게 담아야 되는지 같은 계획이 나와야 될 겁니다. 프롬프트 관리가 될 때 브랜디드하고 논브랜디드 프롬프트로 구분이 되는데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 논브랜디드가 관리하는 프롬프트의 한 70% 정도, 브랜디드가 한 30%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이거죠. 논브랜드는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화장 전에 발라도 밀리지 않는 선크림 추천해줘 라고 했을 때 우리 브랜드가 언급이 되는지, 브랜디드는 뭐 A 브랜드가 민감성 피부에 좋다는데 진짜야? 매일 써도 되는 거야? 라고 했을 때 제대로 된 정보가 언급이 되는지에 대한 프롬프트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선점해야 되는 CEP를 발굴을 했으면 이제 거기에 우리가 호출될 수 있도록 설계를 해야 되는데요. 요 개념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CEP를 발굴하면 CEP가 한 개일까요?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어떤 CEP를 먼저 선점해야 되는지 스코어링이 필요해요.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크게 가로축으로는 CEP 관심도, CEP 관심도라고 하면 사람들이 많이 찾아?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검색량 기준으로 보는 거고요. 세로축으로 본다라고 하면 AI 호출도입니다. 이 CEP에서 우리 브랜드가 언급이 되고 있어? 인용이 되고 있어? 라는 겁니다. 그래서 4분면으로 보면 우측 상단 핵심 경쟁 구간은 뭘까요?
사람들이 이 CEP에 대해서 많이 찾는데 우리 브랜드가 호출도 많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이미 잘하고 있는 곳이겠죠. 그 아래는요. CEP 관심도는 높아요. 사람들이 많이 찾는데 우리가 인용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빠르게 여기 CEP는 빠르게 진입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왼쪽 위에 니치 강점 구간은요. 사람들이 아직 많이 찾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인용이 되고 언급이 되고 있는 걸 확인했어요. 그러면 인접해 있는 다른 CEP나 이 CEP 자체의 볼륨을 확장할 수 있는 전략들이 필요하시겠죠. 왼쪽 아래 CEP도 아직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고 그 다음에 아직 우리가 언급도 되지 않고 있다는 건 굉장히 아직 미개척 구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기준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앞에 보셨던 CEP 선스프레이에 대해서 나왔었는데 제가 선스프레이 다양한 CEP 중에 브랜드가 비오레다라고 인지를 하고 이렇게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그러면 아직 구체적인 맥락에서 선스프레이는 이제 올라가고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직 많이 찾지 않는 부분들도 많았는데 비오레 역시 아직 AI 호출도가 높은 곳이 아직 많진 않았어요. 이런 식으로 보면서 우리가 어딜 먼저 선점해야 될까라는 걸 보는 거고요. 이 중에서 11번 여기 우측 하단에 보시면 사람들이 많이 찾는 CEP에 접근을 한다라고 한번 볼게요. 그러면 이 CEP에 대한 구체적인 프롬프트를 우리가 실제로 뽑았고요. 이 프롬프트는 나노 인텐트와 키바인 팩터 기준으로 됐었죠. 그리고 이 프롬프트를 실제로 챗GPT나 제미나이나 퍼플렉시티에 돌려보셔야 돼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현재 챗GPT에 3번 정도 돌립니다. 실제 나온 AI 응답 답변을 가져와서 그 안에서 우리 브랜드가 얼마만큼 언급이 되는지, 우리 출처가 얼마만큼 인용이 되는지 같은 것들을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는 분석이죠. 실제로 현황을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음 넥스트가 중요한데요. 여기 현황을 알았다고 하면 두 가지를 보셔야 돼요. AI 응답 분석을 1차적으로 보는 거고요. 두 번째는 엔티티 갭 진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다음에 어떤 형태로 전략들을 온드나 언드 쪽을 세워나가실지를 보실 수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AI 응답 분석 첫 번째는요. AI가 현재 우리를 어떻게 읽고 비교하고 추천하고 있어? 라는 현황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 가지, 좌측 아래에 있는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응답 프레임, 어떤 조건으로 이 카테고리가 정의가 되어 있어서 어떤 중심으로 불러일으키는지, 브랜드 언급, 우리 브랜드가 어떤 역할로 등장하고 있어? 긍정이야, 부정이야? 같은 것들. 세 번째, 근거 인용, 어떤 출처를 근거로 들고 있어? 라는 세 가지 층위로 보실 수가 있고요. 이게 연결돼서 KPI 4가지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브랜드 언급, 우리가 관리하는 프롬프트 안에서 실제로 우리가 얼마나 언급되고 있는지 빈도를 보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컨텐츠 인용, 실제로 얼만큼 인용이 되고 있는지 보실 수 있을 거고요. 우리 브랜드가 긍정으로 언급되는지 부정으로 언급되고 있는지 사실 언급만 되고 있다가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내용으로 언급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네 번째, AI 유입 트래픽. 이 4가지 KPI로 보실 수 있고요. 이 현황에 따라서 실제로 우리가 어떤 전략으로 이후에 가야 되는지 같은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AI 응답 분석을 하면 사실 가장 중요한 게 이 엔티티 갭 진단입니다. 왜냐하면 엔티티 갭 진단을 해야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가 나오거든요. 실행 과제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갭 진단이 필요하고요. 요거는 시간상 제가 자료는 다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크게 갭을 카테고리 갭, 속성 갭, 관계 갭, CEP 갭, 신뢰 갭 5가지 갭 분석을 해서 각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걸 개선해야 되는지 보시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카테고리 갭만 한번 예시를 들어드리면 AI는 우리 브랜드를 어떤 카테고리로 인식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민감성 피부를 위한 더마 선케어 브랜드예요 라고 사람들한테 카테고리 정의를 하고 있는데 AI는 그냥 일반적인 선크림 브랜드로 인지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아까 민감성 피부와 관련된 구체적인 맥락이 담긴 프롬프트를 던지면 AI는 우리를 이 카테고리로 인지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호출시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서 AI 응답이 나왔다라고 하면 그걸 기반으로 현재 답변에서 카테고리 이렇게 5가지 갭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같은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후에 어떤 일들을 해야 하는지 전략을 세울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런 전략을 기반으로 했을 때 온드 미디어를 위한 전략, 그 다음에 신뢰 근거 미디어를 위한 전략으로 나눠서 이후 실행을 하실 수가 있고요. 아마 각각에 대한 게 다음 세션들에서 더 구체적으로 아마 준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여기는 가볍게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인데요. 사실 굉장히 빠르게 왔는데 환경이 바뀌고 있고 소비자 질문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중 공간 안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좀 앞단의 프로세스를 사실 복잡하고 긴 작업이지만 좀 요약을 해서 설명을 드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랜 기간 저희가 주요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기업들의 고민은 이제 어떻게 나아가냐면요. 주요에서 AI 서치에서 검색해서 우리 브랜드가 인용이 됐어? 언급이 됐어? 너무 좋아. 근데 이게 실제로 비즈니스 임팩트로 연결이 돼? 매출이 나와? 까지 연결되는 고민의 단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인텐트 데이터로부터 발굴한 우리가 CEP에서 시작을 해서요. 호출되는지 진단을 하고 우리가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걸 한다면 그 다음에는 그런 발생한 것들이 이런 상황들이 실제로 비즈니스 임팩트로 호출된 게 전환이나 매출로 연결되는지까지를 보셔야 된다. 사실 에이전틱 커머스가 진짜 앞으로 2, 3년 안에 굉장히 가속화가 된다라고 하면 그때 살아나는 브랜드가 되기 위해 반드시 하셔야 되는 과정이 주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AI에게 선택받는 브랜드가 되는 법이었는데요. 사실 그게 우연이 아니다라는 거였고 CEP를 찾고 우리가 AI가 호출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그 호출을 계속 관리해 나가는 거, 한 번으로 끝나는 캠페인이 아니라 끊임없이 관리해야 되는 브랜드 옵스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